그럼 이제부터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 북콘서트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내빈 소개 순서가 요 다음인데요. 쭉 돌아가면서 다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축사만 한 분 모셔서 짧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민주동문회의 공동대표시죠. 장원택 공동대표님 모시고 짧게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작가보다 번외과학사는 제가 먼저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공이 좀 달라져서 또 모든 현장에 있다가 또 이제 늙음하게 또 회계사 시험 봐서 회계사하고 있는데 우리 최승호 씨가 이제 서울대 민주동문회 부회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온갖 꾸준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촌철살인으로 우리 서민동에서 과학 퀴즈가 아주 인기하에 진행되고 있고 또 전국 민주동문회 회의에서 가끔 이제 칼럼을 옮기기도 하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책 내용은 제가 잘 안 봤지만 그런 평소의 모습을 볼 때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 북콘서트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을 내면 일단 빨리 절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또 여기서도 쭉 주문하시고 집에 가서 주문하시고 동네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도서관에서는 요즘 돈이 많아요. 다 책을 삽니다. 아는 도서관에 전부 신청하십시오. 네. 일시의 빠른 절판을 위하여. 사실 이 자리는 최성우 작가를 다 아는 분들이 오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82학번이죠. 입학하시고 그때부터 물리학을 포함해서 자연과학 쪽을 공부를 하셨는데 경력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을 지냈고요. 전 LG전자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그 이외에는 과학 칼럼니스트로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등에 계속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1999년에 과학사 엑스파일, 2002년에 상상은 미래를 부른다, 그리고 2011년에 과학은 어디로 가는가에 이어서 올해 지금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이 책이죠.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이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약 50분 정도 저자의 강연을 듣고 나서 약 30-40분 정도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이어서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오늘 북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최성우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북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제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강연은 많이 해봤지만 북콘서트는 참 생애 처음입니다. 여기 오신 제 참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 그리고 젊으실 때 같이 이청에 활동했던 과학기술자협의회 선후배분들 그리고 여기 과학기술부 박영일 전 차관님 비롯해서 김상선 전 키스텝 원장님, 문유현 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님 이렇게 과학기술부 고위공직자분께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 민주동문회 분들 그리고 전에 함께 있던 카페 LG전자 동지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와주셔서 참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책 제목 때문에 오해도 받습니다만은 다 이해하시라고 믿고요. 일단은 아까 사회자께서 제 프로필은 대충 소개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정부 자문을 이때 좀 많이 해서 과기자문위원과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정책평가위원을 이때 많이 하셔서 이때 과학기술부에 계신 분들 많이 뵙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칼럼은 여러 가지로 지금은 제가 칼럼을 좀 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칼럼을 썼고요. 책은 아마 이 첫 번째 책은 참 이 책 때문에 제가 참 팔자에도 없는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참 그랬는데 이 책을 첫 번째 책이라 좀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첫 책이라 좀. 두 번째 책 이건 과학사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좀
미래과학기술과 마지막엔 좀 과학기술 정책이 조금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세 번째 책은 한 11년 정도 전에 이 책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앞에 두 책을 합쳐놓은 것 같은 과학사 책과 미래과학 쟁점. 그리고 오늘 이 책이 이제 최근에 이 문화관광부 이것도 같은 겁니다. 세종도서랑 같은 성격인데 오늘 이 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에필로그에 썼습니다만은 1984년에 제가 처음으로 그 대학에서 학생회에서 이런 과학기술 정책이 무슨 심포지엄을 한다길래 갑자기 제가 졸지에 이 심포지엄 팀장을 맡게 돼가지고 여기에 같이 그때 준비하신 선배님하고 친구들도 있는데 같이 아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고 참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상상한 미래를 부른다 두 번째 책에 썼습니다만 당일날에는 이게 학교에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다가 수의들한테 몽땅 책을 뺏겨가지고 다 뺏겨가지고 또 책을 찾으러 왔더니 또 교문 통과는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옆에 구멍으로 그 서울대 철참 옆에 있는 그 개구멍 비슷한 데로 책을 옮겼던 참 그런 기억이 좀 떠오르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 어릴 때 뭐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좀 잘 모르던 때지만 하지만 그때 어떤 문제의식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아서 감히 오늘 제가 대통령 과학기술 처음으로 과분하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된 어떤 시초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아쉽게도 사이엔즈라고 제가 최근까지 지금도 몸담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합 아마 아실 거예요. 사이엔즈라고 거기 분들이 다들 바쁘셔서 다들 근데 그때 같이 했던 정책 과제들 아마 여기 과학기술부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뒤에 또 나오는데 뭐 여기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경영 특례제도 그리고 이건 토론회 자료집이고 여러 가지 뭐 이게 과학 문화 또 과학 언론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두 개는 제가 공식 과제 책임자였고요. 이 두 가지는 여기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공식 과제 책임자는 아니고 이제 사실상 과제 책임자, 사실상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했는데 사실 개고생은 이게 더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제 책임자는 뭐 그냥 같이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참 제가 워낙 고생을 좀 특정한 분들 때문에 좀 한 것도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어쨌든 많이 했는데 이 다행히도 이 과제들이 정부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과기자문회의 그리고 과기보좌관님께도 그 보고가 되고 또 정책의 반영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좀 보람도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제 올해가 자 이제 책 본문을 먼저 시작하겠는데요. 올해가 세계 기초과학을 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학기술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학교 그 이준호 전 자이언트 학장님께서 과학기술부 좀 약간 섭하다는 말씀도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좀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초과학이 사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분야인데요. 왜 하는가 기초과학을? 저도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왜 물리학이 뭐 아름다워서 하는가?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니까? 순수한 지적 호기심? 아니면 이따 말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을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게 참 하는 것 같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2004년도부터 이게 순수기초하고 목적기초를 구분하는데요. 이른바 순수기초는 그야말로 순수한 자연의 지적 호기심, 뭐 우주의 뭐 물질의 궁극 아니면 뭐 우주의 구조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기초는 어떤 이제 뭐랄까 미래의 어떤 그런 효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양자컴퓨터랄까 요즘에 뭐 뜨는 아니면 트랜지스터 제가 책에 나오니까 트랜지스터 같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목적 기초 이게 정확히 이게 구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책까지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초과학 하면 이른바 거대과학, 빅사이언스하고 이걸 뭐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사실 빅사이언스 거대관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 용어 출발이 맨해튼 핵개발 프로젝트죠.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인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인 배경이 큰 거고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에도 그동안에 뭐 거대과학 지원관, 거대과학 정책과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 용어인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과연 그렇다면 왜 기초과학을 하는가?
지적 호기심? 좋은데, 문제는 돈이죠.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과학기술이 별로 발전 안 했을 때는 그래도 부자들이 후원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라부아제라든가 아니면 뭐 캐번지 씨 같은 개인적인 부자인 과학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돈 내서 하던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거대화돼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입자가속기 하나 이거 건설을 하면 수천억, 수조씩 듭니다. 그럼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과연 누구들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수조씩 쓴다? 뭐 과학자들은 하겠죠. 이거 중요하다. 하지만 과연 정책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동의할까요? 자, 지적 호기심, 자연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서 수조원 우리 세금을 쓰겠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 입자가속기를 이른바 이게 로버트 윌슨 아주 유명한 분인데 페르미 가속기 초대 소장한 분인데 이분이 역시 미국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죠. 이 미국의 인사청문회 이른바 테바트론 페르미 가속기 처음에 건설할 때 미국 국회의원이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저 가속기 만들어서 저걸 만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니면 이거 하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냐, 뭐 소련하고 냉전 중인데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멋진 말을 이 가속기가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 나라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아주 멋진 말이죠. 참 물리학자로 심금을 울리는 참. 저도 저도 입자물리는 아니지만 물리학 전공한 사람으로 참 너무나 참 가슴이 찡할 정도로 심금을 울리는 참 너무 멋진 말이죠. 자, 이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당시 국회의원들이나 미국의 정책가, 정치인들이 야, 그래. 이거 테바트론 가속기 만들면 미국이 위대한 나라 같으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같으니까 하자. 그래서 동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런 순진한 생각 같고요. 결국은 당시 냉전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 군사적인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이거 하다 보면 뭐 대량 살상 무기, 새로 핵폭탄이라든가 새로운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데 장래적으로는 결국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제 판단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자, 이것보다 훨씬 크게 이게 바로 이른바 초전도 슈퍼가속기 아주 흉물스럽게 중단하다 84박 중에서 자그마치 20억을 투입한 상태에서 1993년에 미국 의회가 중도 폐기를 했습니다. 이미 토지가 들어갔는데도 우리 돈은 10조가 넘죠. 근데 이걸 중도 폐기하고 중단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이거 하면 더 미국을 더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 같은데 더 위대한 나라를. 결국 군사적인 문제. 자, 93년도면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냉전 체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군사적인 정치적 목적이었고 왜 제가 더 이렇게 생각하냐면 경쟁과학이었던 이른바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DNA 구조를 밝히는 이 과제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거죠. 완결돼서 지금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연 이것이 기초과학을 왜 하는지 우리나라는 노벨상으로 했는지 좀 다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정책가들이나 일반 시민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조금 약간 불편한 과학기술부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이해가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가속기라고 알죠. 지금 IBS 지금 대전에 기초과학연구원에 건설하고 이게 아주 국정 과제 국회에서도 항상 이게 아주 몰매를 맞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벌써 지금 몇 년째 됐는데 엊그제 제가 신문 찾아봤더니 이재사 간신이 뭐 저에너지 가속 구간 빔 인출에 성공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이걸 뭐 신문 기사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그런 좋은 초고속 그 스포츠카의 1단 기어를 성공했다. 1단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의미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게 10년 이상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그 과학기술계에서도 부담이 되고 몰매를 맞는 이유가 뭔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거버넌스 이게 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핵심 참모였던 서울대 물리학과 저도 잘 아는 분인데 M 교수님하고 그 특별한 관계. 이분 전공이 바로 핵물리학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관계로부터 이런 좀 뭔가 좀 이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 국제 비즈니스 벨트 유명했죠 그때. 이 IBS 핵심 시설인데 그것을 결국은 이분은 이 세종 행정도시를 무산시키려는 그런 정치적 자산으로 이걸 활용을 이런 그런 게 사실 이건 뭐 거의 확실한 얘기죠.
이런 게 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관련 연구자들이 결국은 이게 좀 협소합니다. 이게 물론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과연 이거 연구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역량도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또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건설 추진단장도 한 3번인가 뭐 고치가 됐고, 아주 그러다 보니까 또한 행정가분들이 그냥 무조건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사실 상당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더구나 기초과학 어떤 거대 그런 가속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좀 행정가분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기초과학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 여기 계신 과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저는 이걸 투트랙 전략으로, 아까 이제 제 책에는 이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투트랙 전략이 뭐냐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 과제들, 아까 말한 목적 기초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뜨는 뭐 양자정보다, 이번 노벨상 받은 거 관련 있죠? 양자정보,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양자 컴퓨터다, 이런 것들은 정부 주도로 선택과 집중해서 하고, 그렇지만 풀뿌리 기초연구, 이른바 폭넓게 개인 연구 중심이 되는 이런 것들은 폭넓게 뿌리는, 소외되는 부분들 없이 넓게 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록펠러 재단 같은 경우가 민간 지원을 해서 이른바 생명과학, 분자생물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과학이 출발하는데 도움이 됐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태평양 그룹 같은 데서 이 민간 이런 재단이 있는데, 또한 기초 연구자분들도 뭔가 좀 이런 시류에 영합하죠. 물론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좀 시류에 너무 영합하지 않고 좀 끈질긴 그런 진득한 데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참 우주인 배출 사업, 여기 이게 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소연 씨가 그때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 처음에는 고산 씨가 됐는데, 고산 씨가 무슨 러시아에서 훈련 받다가 무슨 노트를 무단 반출했다고 해가지고 이소연 씨도 교체됐죠. 이소연 씨가 이 국제정거장에서 10일간 체류했다가 왔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소연 씨가 돌연 미국에 가서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가지고 황우연 항공우주연구소를 그만뒀죠. 퇴사하고 나니까 무슨 먹튀다 뭐네, 뭐 아주 이소연 씨한테 그 어떤 비난이 쏟아졌는데, 저는 뭐 이소연 씨 개인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게 잘못한 것, 어떻게 보면 이소연 씨도 좀 잘못된 정책에 희생된 분이 아닌가. 최근에 과학 문화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이소연 씨 복권을 추천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 이런 좀 전신성 싸움을 뭐 하냐 칼럼에서 썼더니, 그때 최보 과장님께서 저를 또 이 최성우 위원은 아니 이런 과학의대중화를 간과하는 이런 좀 오류를 저지른 데서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솔직히 말해서 과학전을 나만큼 과학대중화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한 사람이 과연 뭐 그다지 많지는 않을 텐데 내가 과학대중화를 간과한다. 그래서 저도 좀 화나서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뭐가 과학대중화냐?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 과학대중화가 되느냐?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벤트도 필요는 하죠. 이런 뭐 전 국민적 관심을 이렇게 우주인으로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제가 이 칼럼을 썼던 것은 이런 실패가 뻔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제가 무슨 천공법사, 관전법사도 아니고 무슨 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결국 이수연 씨가 그만둘 걸로 뭐까지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실패를 저는 예언하기 때문에 그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이 비판 칼럼을 썼는데, 그 최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당당히 또 근데 이 주제가 자꾸 나무나라에 포커스가 맞췄는데, 저는 그 나무나라가 이게 제목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과연 이러한 그러한 그 전시행정이랄까요? 제가 보기엔 이벤트성이고 이러한 깜짝쇼를 하고, 이것이 진정하게 과학의대중화에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처음부터 의문이 많이 돼서 반박을 하고, 다시 또 저도 다시 또 저희 사이언즈 게시판에 다시 또 재반박을 이렇게 왔다 갔다. 뭐니 해도 구경 중에 쌈 구경이 좀 재미있을 테니까 한번 저기 사이언즈 게시판 보시면 초 과장님하고 주고받은 그 논쟁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초 과장님을 뭐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연 이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 뭐가 과연 과학을 대중화고, 이제 제가 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면 이수연 씨가 계속 이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수연 씨도 불만이 많았죠. 뭐 고작 한 일은 그때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선에서 패치를, 과학기술부라고 쓰이는 패치를 떼고
패치세로 다니라고 애를 먹었던 옆에 우주인들이 참 황당하게 보더라. 뭐 저런 짓을 하냐. 그리고 갔다 와서는 아무런 뭐 후속 실험도 하려고 했는데 이 후속 실험 같은 것도 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이소연 씨는 또 나름대로 과학기술부에 어떤 비판이 많았고, 아무튼 과학대중화를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아무튼 이소연 씨든 이런 것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 반짝하고 나서는 뭐 아무도 관심도 없고 완전 잊혀지고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 과학대중화가 얼마나 발전이 되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마침 한국형 발사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마침 두 번째 작년에 해서 올해 5월인가요? 올해 5월에 드디어 완벽하게 성공했죠. 근데 저는 이제 우주 개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의문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데, 이 달 착륙 음모론, 우리 그 서울대 민주동문회에서도 이 달 착륙 음모론 믿는 분이 좀 있죠. 제가 좀 불만이 있는데, 이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다. 다 모든 게 조작됐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배경이 나오는 게 결국 이거죠. 미국이 아폴로 프로젝트 끝난 게 1972년인가요? 50년 됐습니다. 50년 동안 왜 그럼 달에 왜 안 갔냐? 그 뒤에는.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이 나오고, 이게 뭐 왜 50년 안 갔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2008년인가요? 그때 유인 우주선 성공했습니다. 그건 대단한데. 그렇다면 중국은 성공했는데 왜 일본하고 유럽은 유인 우주선을 안 만들었을까요? 우주 기술이 없어서? 과연 그럴까요? 유럽 우주국은 특히 아리안 로켓이라고 스페인, 프랑스가 중심이 된 유럽 우주국은 거의 우주 발사 시장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왜 남미의 가이아나 그 기지에서 자주 발사하고,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인가? 우리나라 위성도 뭐 거기서 자주 하죠. 이런 나라가 기술이 부족해서 과연 유인 우주선을 안 만들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캐답은 정치적인 거란 거죠. 이것은 결국 미국, 소련, 이게 결국은 냉전 시대에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달에 경쟁적으로 갔던 거고, 중국도 마침 그때 최초의 그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이른바 대국 굴기는 먼저 해가지고 주방민족의 위대함,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런 걸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무리해서 유인 우주선을 만든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주 개발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달에 간다는 뭐 여러 가지 또 기초과학적 측면도 있고, 기술과학적 측면, 제가 뭐 책에서는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있죠. 최근에 우주 후발국인 중국, 인도 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ICBM 잘 아시겠지만 약간만 전용하면 ICBM 되죠. 로켓이나 ICBM이나 뭐 똑같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인도 같은 후발국이 이 우주 기술에 열쓰는 게 그들이 결국 핵 보유국이라는 것도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떤 우리도 뭐 이런 정치적인 쇼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 누리호로 뭘 할 것인가? 꼭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남이 달 가니까 우리도 간다? 이런 아주 박근혜 정부 때도 뭐 2022년까지 달에 간다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게 했는데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달 날아간다? 이건 좀 뭔가 우리에게 적합한 팀 전략이 뭔가. 일단은 뭐 이 누리호로 글쎄요. 저도 항공우주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걸로 일단 우리나라 인공위성부터 쏘아 올리고 잘하면 뭐 동남아나 이런 개발도상국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응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단가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그 발사체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적합한 과연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건 정확히 해야 되고, 이른바 우주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부터. 근데 좀 나사하고 여기는 좀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는 자체가 에이전시 성격이고 또 우리하고 예산 편성권이 우리는 국회에 없죠. 우리는 정부 기획조정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죠. 또 그러면 자칫하면 제가 우려하고 심지어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옥상오게 되지 않냐. 결과적으로 이 우주청이 생기면 어디에 생길 건지 과학기술부 산하에 생겨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기상청 같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정확히 옥상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기술부 산하에 지금 과기정통부죠. 그 밑에 우주청이 생긴다고 해서 그 과기정통부에 우주 관장은 꼭 없을까요? 또 있을 거라고. 그럼 연구자들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옥상오게 더 되겠느냐. 차라리 일본 모델이 이른바 작사라고 하는데요. 일본 우주개발기구. 여기가 일본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사라는 기구는 이 두 개 연구소 성격이 강하답니다. 연구소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진 거라고 하는데, 합쳐진 거라고 하는데, 이쪽이 차라리 우리 가야 될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가. 왜냐면 어디 애매해. 왜냐 이걸 대통령 직속에 설치한 건가. 근데 대통령 직속의 정부 부처가 아닌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엔 뭐 국가정보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 범죄부 통과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주의 그 과학행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그 어떤 이번 정부에서도 처음에 뭐 사천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주 차원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먼저구나.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좀 시간을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제 4차 산업혁명, 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그 말이 많았던 4차 산업혁명. 저는 용어부터가 좀 이상하게 흔히 흔한 서양 사학자들 우스갯말로 신성 로마 제국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답지도 않고 제국도 아니었다,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제 4차인가? 산업이냐 혁명이냐? 이거 아시겠지만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 썼죠. 그리고 이미 4차를 이런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학자를 보니. 그러면 몇 년 있으면 또 5차 됩니까? 5차 산업, 6차, 7차까지? 이게 과연? 멋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산업 분야냐? 실제적으로 산업 분야 혁명은 딱 제1차 영국 산업혁명밖에 없다고. 과연 혁명적 이런 거냐? 이것도 다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학자들은 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과열된 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좀 이야기하자면 긴데,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정보통신부 공무원분들이 뭔가 좀 활로를 찾아달까?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창조경제가 또 여기에 그 제4차 산업혁명에 직결되는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알파고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알파고 때문에, 왜냐면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 선거가 있었는데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 다 과학자였죠. 다 여성 과학자였는데, 뭐 무슨 코딩 바람이 불고 당장에 무슨 터미네이터 2 같이 이런 디스토피아, 당장에 우리가 무슨 기계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에 올 것처럼 난리를 떨고, 이런 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아무튼 뭐 제4차 산업혁명은 아닐지라도 이런 디지털 전환이 오겠죠, 언젠가는. 지금도 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이게. 자, 3D 프린터 한 20년 전에 난리 쳤죠. 이거 금방 뭐 한 세상을 바꿀 거다. 지금 3D 프린터 뭐 일본은 쓰겠죠. 뭐 여기 플라스틱 장난감. 근데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나요? 3D 자율주행차? 이게 과연 얼마나, 물론 지금도 있는데 과연 대중화될까요? 막 수만 대가 될 정도로? 메타버스? 최근에 기사 보니까 메타라고 이름 바꾼 페이스북이 뭐 어려워져가지고 직원들 감옥 10,000명씩 막 감옥했다는 얘기 들죠. 메타버스.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과학 저널리스트, 과학 평론가로서. 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카카오 부팅 사태가 있었고, 훨씬 전에는 디도스 대란 해가지고 은행 뭐 정부 다 마비됐죠. 이때는 또 KT 통신구에 화재가 나가지고 또 다 카드가 가고. 자, 초연결사인지 초먹통사인지, 이게 이른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베그 위험 사유론을 쓴다면, 최근에 또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해킹이나 사고 같은 것들을 과연 이게 너무 경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호지에 나오는 창봉선의 약장사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데, 창봉선의 약장사들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이 무슨 도깨비의 방망이나 갑자기 무슨 모든 만병통치약처럼 너무나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전 문재인 정부의 딴 건 몰라도 제4차 산업혁명을 아젠다로 한다는 것은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또한 여러 가지 법령 뭐 이런 빅데이터 개인정보, 이건 코로나 때 이런 이제 많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공유, 뭐 타다 택시니, 지적재산권 이런 여러 가지 법령 조례 중에서도 많이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제 중앙일보 칼럼인데요. 자,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블레이드 러너 보면 과연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할 9천의 유인탐 서버 이런 게 실현되는 건 이거 음성인식 보안상 장치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벌써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도 조금
예, 이건 또 이야기가 좀 긴데 잘 아시죠? 이 아베 정부의 그 반도체 소재 분쟁으로 결과적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우리는 별로 피해가 없고 오히려 일석삼조 효과가. 근데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대기업 연구원으로도 있었고 중소기업 연구소장도 해봤습니다만은 핵심은 결국 이게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그런 이른바 갑을 관계라는 이런 이게 결국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도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걸 몰랐습니까? 저도 자료 보니까 한 20 몇 년 전부터 뭐 소부장 핵심 개선 방안 이런 과제 한 수십 개는 봤습니다. 보고서 안 되죠. 결과적으로 참 이 일본에서 이런 충격적인 이런 얻어맞고서야 뭐 완전히 그 호떡집에 불난 듯이 난리를 펴고서야 간신히 이런 그 구조 개선을 해서 그나마 조금씩 됐다고 보는데 아직은 멀었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러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신데 이 부분도 이야기하는 길지만 결국은 저는 핵심 가장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뭐 무슨 3T 전략이니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잘한 것은 저는 이거 공개했다. 그때 한참 2020년인가요? 그때 신천지 어떤 종교 집단 중심으로 한참 막 감염자가 폭증할 때도 솔직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성공이 아닌가. 미국 CDC에서도 절대로 솔직과 진솔함, 이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시하죠. 하지만 이런 여기서 말씀드렸지 영국에서 광우병 농업장관이 좀 햄버거 먹는 그렇게 은폐를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호미로 막을 거 이런 경우 많죠. 가래로 누워 먹는 이런 그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지적했고 사스 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난리가 났었죠. 1년간 그 광우병 이것 때문에 1년간 촛불 시위하고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숨기기 급격해가지고 병원 정보도 공개 안 하고 막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중도 국가도 아닌데 세계 두 번째로 많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정부에서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중시했고 경시했냐에 따라서 이런 시비가 엇갈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여기가 기업 카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워낙 또 이야기가 길어져. 이거 뭐 몇 시간 얘기해도 결론 부족하죠. 딱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요즘 과학기술계에서 뭐 과총 회장님들 저번 그 대성공회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원자력 발전. 물론 원자력 발전 여기는 논쟁이 길어서 전 길게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과연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기본 전제 자체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지구를 망치는 건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망가지느냐, 급속이 아니면 원전 이걸로 서서히 더럽히느냐, 호랑이가 무섭냐, 사자가 무섭냐, 어느 건 무섭고 안 무서울까요? 저는 이 전제 조건자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물론 원자력 발전을 하자 말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좀 이야기가 길어질 거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좀 더 재미가 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사이엔지 이른바 한국과학기술이나 운영진으로서 오랫동안 몸담았고 또 여기 과학기술부에 계신 분들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박상욱 박사라고 지금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로 있는데 사이엔지 저보다 한 9년 정도 후배인데요. 이 친구가 2002년에 기초학문 살리는 법 틀려먹었다라는 약간 도발적인 글을 한겨레 신문에 했는데 댓글이 3만 개가 달리면서 야 그러면 우리도 뭔가 자발적으로 단체 만들자 이래서 결국 2002년 2월 25일인가요? 이때 한국과학기술사 이건 초기 이건 한 2005년 홈페이지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2002년 한 7월 정도부터 그 합류해서 지금도 한때 이제 공동대표라는 직함도 상했고 지금도 운영진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역시 큰 문제였는데요. 여기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제가 이것도 과기자본회의 보고가 됐죠. 프로젝트 됐으니까. 이게 이제 문화일보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런 이른바 인력자 수지 개념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좀 나름대로 분석했던 책인데요. 여기 운영진 여기 박상욱 박사라든가 여기 박영일 차관님 이때 아마 과학기술 정책실장님이셨죠 이때 기억이? 예, 여기 박영일 차관님 계시고 그때 이제 우병 장관님이 그때 부총리 되시기 전에 이때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병마로 작고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권재철 보좌관님인가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사인즈 방문했던 기억이 나네요. 잠시. 그리고 이 대체복무제도 요즘 BTS가 요즘 그 병역을 군대를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은데 이때도 제가 연구 책임자가 돼서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사실 박상국 박사라든가 아까 정우성 박사라든가 젊은 노동자들이 많이 했는데요. 이게 5년씩이나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공계 기피가 되고 참 이게 문제가 많아서 결국 해서 국무가 그때 김태우 보좌관님이 힘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때 김태우 그때 참여정부 초대 보좌관님이신 김태우 보좌관님 주선으로 노무현 대통령 면담도 박상욱 의원이 그 위로 이제 기간도 줄어들고 요즘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국방부에서 자꾸 폐지하려고 이걸 축소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병역 자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뭐 저출산 고령화로. 근데 고작 이게 과연 몇천 명 줄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쪽수가 되는데. 아니 국방부는 무조건 저도 그때 국방부 분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국회의원도 되셨던 주해국 백암흑의 차관까지 되셨던 분이 그때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이분들 논리는 똑같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일단 군대부터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자. 똑같습니다. 그다음 지금이다. 일단 군대부터 들어와라. 그 다음에 말하자. 글쎄요, 그게 해결될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뭐 모병제든 근데 당장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대안도 있습니다. 뭐 전자복무제 제가 이 책에서도 그때 결론에 뭐 전자복무제나 뭐 과학기술 상환제도 몇 가지 대안했는데 그런 것들도 아무튼. 이게 어쨌든 인력 문제를 그나마 지금 이공계 기피 현상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심각합니다. 지금도 서울대 대학원 벌써 5년째 계속 저총원 미달입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방 뭐 지스트 제 광주과학위원회 제 선배가 계신데 그 선배도 지금 뭐 문을 닫아야만 말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지금 학부는 모르지만 대학원은 지금 이공계 기피 심각합니다. 뭐 이런 데서 그나마 좀 대체 복무제라도 좀 유지가 됐으면. 자, 이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이 부분은 참 우리 그 이공계 사람들이 많이 과학기술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신 분인데 여기 그 기술고시 출신 공직자분도 계시지만 좀 외람되지만 이 기술고시라는 게 딱 잡관입니다. 이게 그 행정고시는 옛날 과거 시험에 집사과 명경과고 기술고시는 딱 잡관이에요. 천안 중인들이 하면 잡관이에요. 왜냐면 이게 직군이 이게 못 올라가요. 정말로 실제로. 통계학 박사도 기술고시 출신은 통계청장이 못 됐습니다. 옛날 제도로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 참여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표방한 이 국가에서 결과적으로 통일하시고 이때도 역시 이제 초대 보좌관이신 지금 김태유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 힘을 많이 큰일 하셨죠. 결국 행정기술로 통합해가지고. 근데 좀 외람된 말 쓰지만 그때 전직 Y 차관께서 참 이런 시몬 칼럼에 이공계가 정렬을 쏟아낼 곳은 관청이 아니라 생산 현장이다, 연구소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없는 이공계를 입신 출세직 효직은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황당하고 수천만 원 좀 뚜껑도 열리고 이 양반이 왜 이러시나. 그래서 제가 반박문을 여기에 이제 책에 나와 있으면은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마치 이런 말씀은 마치 저기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에 저기 노동자든 공장에서 제품이나 잘 만들어라. 저기 학생들은 시일 공부나 해라. 저기 주부들은 집안 살림에서 잘해봐라. 이런 말이나 똑같지 않나요? 이공계가 살 곳은 관청이 아니라 무슨 대학 실험실이다. 이분이 최근에 외람되지만 무슨 과학자 피부 땀 어찌고 하는 책도 쓰셨는데 저는 좀 약간 좀 별로 안 좋게 그럼 과학자들은 계속 피땀이나 흘려라 우리가 행정 출신들이 다 행정할 테니까 과학자는 계속 피땀이 흘려라 이런 좀 약간 좀 저 좀 삐딱하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좀 약간 외람되지만 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 인사 실패라든가 요소수대라 있었죠. 뭐 요소수가 난리가 나는데 요소수가 무슨 요소 비료에 들어간 건 줄 알았던 이런 좀 황당한 얘기나 청와대 고위 관료들이 이런 얘기나 그러니 이공계 공직 진출에 관련 아직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아닌가.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현재 과기정통부의 고위 중에 이공계 공직자가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저도 이때 많이 이건 제 책에 많이 내용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김태우 보좌관님 못지않게 많이 힘을 기울였는데요. 과기자본에 잠시
제가 이제 8기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분하게도 과기자문이 요청돼서 이렇게 사실 제가 좀 스펙이 제일 떨어지는 그때 윤석희 박사가 저보다 젊은 사람은 윤석희 박사가 유리했고 제가 그때 40살이었는데 여기 오명 장관님, 박기영 보좌관님, 그다음에 김소나 다음 차기 보좌관님, 그리고 손욱 삼성 종계원장님, 또 연대 아마 윤대희 학장님인가요? 그리고 송화중 그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하신 아무튼 다른 분들은 적어도 기관장 내지 자연대 학장, 공대학장 이런 분인데 제가 과기자문위원 됐다니까 저 서울 잘 아는 서울대 교수로 계신 제 선배분이 참 최성우가 과기자문위원 되더니 과기자문이 수준 참 많이 저하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확대 개편됐어요. 10명에서 30명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단체 복수, 사이렌 복수로 적어야 되고. 하지만 좀 약간 자화자찬일지 몰라도 27명, 대통령이 의장이시고 과기부 장관이 부의장, 그다음에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부장관이 간사위원인데 나머지 27명이 민관위원인데 27명 중분에서는 제가 아마 제일 열심히 그래도 일했던 비록 스펙은 딸리지만 제일 열심히 일했던 자문위원이 아니었나 이런 것은 딴 분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자화자찬했으면 미안한데요. 결과적으로 이 과학은하리라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자가 독립한 날이죠. 이 초로 습격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 참여정부에서 이제 큰 틀로 이게 부총리 부서가 되고 과학 잘 아시겠지만 혁신본부가 이게 본부처장 R&D 조장하고 예산배분 혁신본부가 신설됐습니다. 2004년 10월이었죠.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싸그리 다 통폐합되고 다 폐지되고 그래서 제가 이때 칼럼으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적어도 컨트롤 타워만이라면 제대로 국가일을 상설화시켜라. 제 요지는 이겁니다. 뒷전에 밀렸으니까 국가일을 상설화시켜라고 시작했는데 저 혼자만 이런 주장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제 말대로 됐습니다. 이 국가일가 상설 어느 정도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부활되죠. 과기부장, 혁신부장이 부활돼서 여기 염한웅 교수님이라고 포항고대 교수님이신데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하신 분인데 저하고 친분은 없는데 잘 정리하셨길래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보좌관하고 비서관 다릅니다. 이건 1급이고 이건 차관급입니다. 청와대에서 1급과 차관급은 매우 크죠. 역시 파워가. 이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만 차관 보좌관이고 나머지는 다 1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자문회의나 이런 게 있었고 역시 또 중요한 돈줄이 어디 있느냐. 역시 과기혁신본부가 지금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 책에도 한번 이게 있는데 혁명책에서 역시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부총리제 복원된다 말이 됐는데 과학기획정책 이건 참여정부 때인데 이제 혁신본부가 결국 국가의 사무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처부위가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수랑스러가 있는데요. 일장일단이겠죠. 오세종 총장님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아마 유영민 장관이죠. 인사청문회 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뺏어올 자신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예산 조정권하고 편성권은 차이가 있죠. 예산 조정권은 혁신본부가 가져와서 조정하고 편성권은 그야말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다운.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이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는 드물죠. 미국은 의회에 있죠. 의회에. 국회에 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아주 슈퍼 갑부서입니다. 아주 왜냐면 돈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모피아니 무슨 말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 편성권을 그럼 과학기술 혁신본부가 차지하면 될까?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토론할 때 다시 여쭙겠는데요. 과연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거버넌스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과학기술 내에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혁신본부 부담이 엄청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되고 오히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차라리 혁신본부가 지금 핑계라도 되지. 왜냐하면 우리는 힘 없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상전이다. 사실상은 힘은 이게 있으니까 핑계라도 되는데 혁신본부에서 과연 이걸 감당하려면 과연 이 거버넌스 자체가 훨씬 중요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무발명제 또 여기 좀 변리사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또 이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좀 열심히 한 부분인데요. 이 직무발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게 왜냐하면 과학기술자들이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유일한 부분이 아닌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사이언스 때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 써가지고 이건 제가 과기 자문일 때 제가 저기 과제를 론칭해가지고 참 어렵게 따왔습니다. 이걸 사실상 처음에 안 됐는데 거의 때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과제를 따와가지고 그 이정동 교수님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아주 명절을 정리하신 이정동 교수님이 책임져야 돼. 이정동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나중에 어쨌든 그래도 이 과제 덕분에 그래도 이게 다음번에 이게 공청회해가지고 이 발명진법 통합될 때 나름 이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중요하죠. 요즘 그 한동훈 장관 때문에 이 시행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죠. 법이 있어도 시행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특허법에 40조의 직무발명률이 있었는데 시행령이 없어서 이거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그나마 이 청사기 뒤에 나옵니다만 나카무라 시주의 200억 청구 사건으로 이런 걸로 이제 직무발명에 대한 어떤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제에 저하고 박상우 위원이 특허청장 그때 김종갑 청장이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말이 좀 통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말한 제가 좀 특정 분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당시 공청회를 했는데 이 특허청 정책담당 김학의 국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나 과대한 보상금은 안 되지 않냐. 이래서 교통경찰이 딱지 끊는다고 그러면 보상을 많이 해야 되냐 이런 좀 비유를 하시길래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다면 영업사원이 많이 주는데 왜 본연이 있는데 왜 성과급 주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도 되고 다들 말 얘기를 못 했는데 또 경영 잘해야 되는 것은 경영자 대표로서 당연한 건데 왜 그럼 거의 그 옵션 스택옵션은 왜 주는 거냐.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특허청 정책담당국장이라는 분이 지금 직무발명 기본적 성격을 전혀 모르시는 이런 분이 어떻게 특허청 정책담당국장인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제가 좀 개탄했는데 이 나카무라 슈즈도 이런 아까 200억에 내서 뭐 처음에는 우리 돈으로 2,000원이 넘죠. 근데 2심에서는 화해돼 가지고 한 몇십억 정도 그 정도 되니까 기술자들이야 일본을 어나란 아주 유명한 말을 넘겼죠. 노벨상. 왜냐면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거 자 전교 1등 전교 1등 한 분이 전부 다 의대 갑니다. 이렇게 자 이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난 그 의대 그 공공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뭐 고등학교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전교 1등은 넘으면 다 의대가 되는데 과연 그나마 직무 발명 보상 제도가 그나마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인 유일한 무슨 빌 게이츠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빌 게이츠다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뭐 저기 그렇게 그래 되면 좋겠지만 물론 벤처 창업에도 좋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무발명제도를 했고 특허법원 역시 여기 변리사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제 특허법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심판계 소송하고 이 일반 그 침해 소송하고 이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엇갈려 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물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칼럼을 써서 이게 결과적으로 제 이야기대로 하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2005년에 이런 칼럼을 썼는데 약 10년 뒤에 결과적으로 침해 이게 특허법원 전석관할로 법사위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기술판사 이게 유언합니다만 독일처럼 좀 기술판사가 돼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법개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저로 희망사항이고요. 자 이제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좀 힘을 내시면 저도 이제 과학 저널리스트다 보니까 이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 그 한국일보 김희원 논설위원님 오늘 오시지 않으셨네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때 이게 황우석 사태 때 결국 언론에 문제가 많아서 이게 지금 2005년대 아실 거예요. 에트리의 K 박사라면 저도 아는 분인데 이분이
MIT 가서 이거면 100조 원짜리 이게 연구 성과다. 노벨 물리학상 확실히 이게 다 일면 톱기사로 다 나왔어요, 이게 뭐. 근데 그때 딱 두 신문만 제가 보기에 한국일보하고 한겨레 신문 딱 두 신문만 안 나왔습니다. 그 두 분은 아마 그때 제가 김명 기자님하고 뒤에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회사로부터 욕 엄청 많이 먹죠. 당신 어쩌려고 다들 일면 토끼사 냈는데 당신은 왜 뺐냐. 그분 알았던 거죠. 이게 너무 부풀려진 거다. 100조 원 말도 안 된다. 알고서 그랬던 건데 좀 묻어가는 좀 이런 이게 이때도 뭐 전북대 김모 교수님이란 분이 또 리만 가설 증명했다고 이게 신문에 다 나왔어요. 이게 그래도 이때는 조금 나오는 게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일일이 다 했더니 조중동 한겨레 경향은 그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나마 뭐 과학 전문 기자가 걸렸던 데스크에서 걸른 거죠. 하지만 뭐 한국일보가 김영 기자님 한국일보도 있고 프레시안도 나왔더라고요. 프레시안에 또 뭐 몇 가지 이른바 마이너 언론이라고 하는 데는 많이 나왔는데 이런 그런 일방적 주장이 허접한 주장이 실리고 코로나 시작 개발 같은 것도 이게 주가 상승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과학 분야도 아까 뭐 이공계 공직 문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지않게 마이너 중에 마이너죠. 과학 기자님들 저가 참 그런 점에서는 저도 과학 기자님들 참 존경하는데 어려운 과정에서 이게 소통 문제도 이게 언어가 다르다는 게 이게 이야기가 좀 긴데 과학자가 쓰는 언어와 대중 언어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헐말이 뻔하죠. 뭐 노벨상 수상값에서 100조 원짜리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언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다 보니까 제가 칼럼을 한 원죄로 이렇게 주장한 죄로 제가 참 이 정책 과제를 떠맡아 가지고 이때 아태물리센터 사무총장이셨던 김모 교수님이 이름을 잘 대면 알 만한 스타 과학자 제이 교수한테 이야기했더니 제이 교수가 저를 꼭 저를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물귀신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는 별로 일을 안 하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겨우 사실상 제가 저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했는데요. 거의 이것도 좀 더 많이 고생은 했는데 어쨌든 이듬해 제로존 사건이 터져가지고 마침 한국물리학회에서 이런 대언론 지원단이 검증이 되고 제로존 이론 과학적 가치가 없다. 나름대로 좀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좀 고생은 했지만 검증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생각되고요. 자, 여기 기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이 한국일보 김의원 기자님, 이대 사이언지 우리 과학연합에서 나름대로 저희 어떤 과학대중화 과학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박방을 두 분은 지금 대학에 계시고 이은정 기자님하고 김의원 기자님은 지금도 한국일보 KBS에 계시죠. 지금 현역으로 계시고 네 분들 모아가지고 모임이라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자, 노벨상 이거 제가 노벨상에 대한 비판을 여러 가지 했는데 마침 이때 이걸 썼더니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과촉에서 토론을 하셨더라고. 그때 그래서 패널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노벨상 언제 받냐 물었더니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께서 제 칼럼을 인용해서 아직 좀 어렵다고 토양 마련부터 된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저희 사이언즈 운영진들이 좀 많이 좀 어깨에 힘주고 웃어가고 저도 비공식 자문을 먼저 노 대통령께 비공식 자문을 먼저 해드리는 결과가 됐는데 자, 알죠 여러분 이게 2010년 그래핀이 노벨 물리학상 나왔는데 김필 교수 다들 언론들이 실수로 노벨 물리학상이 날라갔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실수하고 이거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하도 이런 노벨상에 대한 침명이 심하다 보니까 또 일본에서 실제로 제가 봤더니 역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노벨상 받으면 꼭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못 받냐?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와 일본과 한국의 노벨상 대전 25대 빵 뭐 이런 게 하려면 되고. 근데 또 어떤 좀 띨빵한 의원 국회의원 하나가 또 우리는 노력이 부족하니까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감사장 국정감사에서 말했죠. 근데 왜 미국하고 일본하고 왜 독일하고는 뻔하죠. 우리와 어떤 특수한 가깝고 노무한 관계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노벨상을 받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겁니까? 이렇게 한다고 노벨상 받게 될까요? 물론 뭐 기초과학원이나 고등과학이나 이런 게 노벨상 받기 위해서만이 이걸 만든 건 아니겠지만
항상 나오죠. 노벨상을 받기 위한 정도 수준 위에서 고등과학을 설립하고 기초과학을 쓰고 노벨상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책 보고서도 사실 많았어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전혀 그런 거 안 쓸 것 같은 선배님이 뭐 노벨상을 받기 위한 정책 보고 내가지고 제가 약간 놀랐는데 무슨 뭐 상을 받기 위해서 과학기술 정책합니까? 주객본 말이 전도 한참 돼도 제가 하도 이런 노벨상 비판 칼럼을 제가 한 서너 번 썼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꼭 저기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처럼 너 같은 놈은 노벨상 뒤꿈치도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맞는 말인데. 근데 단지 노벨상 그까짓 거 받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집착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노벨상 받기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게 축적의 시간이, 우리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일본 자꾸 따져서 제가 과학사학자는 아니지만 일본 좀 봤어요. 일본이 과연. 일본이. 비록 지금은 뭐 많이 기울고 있지만 사실 17세기 에도 시대 때 난각구, 난학이라고. 서양하고 사실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별 차이 들어왔고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가 한 20년 뒤에 들어왔고 굉장히 사실 일본 만만치 않다 이게 후쿠자와 요키치 일본의 만년짜리 제가 얘기했는데 만년짜리 그 도안 인물이죠. 이 사람은 과학자는 아니지만 훈몽 국립도에 나오는 우리로 치면 그림으로 배우는 물리학 입문서죠. 이 물리학 교과서로 쓰였고 노구치데요 이 사람은 터덴짜리 또 인물 표지 모델인데 이 사람 황열병이라든가 이 사람도 20세기 초에 벌써 노벨 비록 못 받았지만 이미 그러니까 제발 일본은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느냐 이런 얘기는 참 올해는 다행히도 일본에서 받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아무튼 받을 때 되면 되게 저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컴플렉스에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대중과가 무엇인가. 이때 제가 또 이때도 약간 고생했는데 이때도 제가 사실상 프로젝트 리더 제가 그때 과학자문 현직 과학자문이었는데 이때도 어떤 분이 좀 저를 애를 먹여가지고 제가 많이 고생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주장을 끌고 이게 이벤트 아까 말한 한국인 우주인 사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결국 산업화 콘텐츠라든가 과학문화 콘텐츠와 산업 이때도 제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름 되면 알만한 서울대에 계셨다가 지금은 저 딴 대학으로 가신 유명한 C 교수님이 아주 과학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셨고 특히 이제 곤충 생태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도 많이 내시고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과학대중과에 엄청 뛰어난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같은 학과 교수도 하고 어떻게 약간 논쟁하다가 한참 후배 뻘대사가 내가 당신보다 SCI 논문 훨씬 더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황당해가지고 그래 내가 참 이 과학대중화하고 책도 쓰느라고 SCI 논문 많이 못 쓴 거 맞는데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냐. 과학대중화에 힘쓴 결과가 고작 까마득한 수비한테 고작 이런 소리나 듣는 거냐. 결과적으로 지금은 뭐 사실 많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20년이 지났고 요즘은 뭐 그 스타 과학자들 많이 나오죠. 텔레비전에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들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뭐 다 좋은데 이게 성과를 학회 차원에서 뭐 인정된다 봅니다. 인정은 이게 옛날과 달리 이거 책 하나 이런 그 대중서 제가 쓴 이런 책 대중서 쓰면 뭐 SCI 논문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실적은 반영된다는데 사실 그 책 쓰는 것보다 SCI 논문 하나 쓰기 훨씬 자기 승진이라든가 뭐 그 업적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학회 차원에서 좀 이 과학대중화를 인정하고 이제 미디어데이라든가 이런 과학 미디어센터 이건 저 한겨레 신문 그 이근영 기자님이 제안하신 건데 이런 것들 좀 하면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과학에 대한 무식은 자랑이 아니다. 이게 한겨레 칼럼에서도 예전에 썼었고 두 번째 책에도 한국에 썼는데요. 이게 여기 그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이름 되면 알만한 친구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일반물리 리포트 본 적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물어보길래 가르쳐줬더니 이까짓 거 해서 뭐하냐 아주 물리학 끝까지 해서 뭐하냐 이런 그 아주 상당히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해서 제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나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책에 썼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책에서 자기를 씹어넣는지 알지 모르지 아무튼 이게 제 얘기가 왜 했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언제 한번 국회의원님께서 환경 관련 토론회를 했는데 모임이었는데 BOD 측정 장치를 소개하면서 그 양반이
나는 무식해서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게 BOD인지 뭔지를 측정하는 장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BOD 하면 바이올로지컬 옥시전 디맨드 뭐 정확히까지 몰라도 대충 환경 오염의 척도가 된다는 것쯤은 뭐 알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그걸 모르는 것이 그렇게 떠벌릴 만큼 자랑인가?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과연 물론 뭐 겸양을 미덕으로 했다고 해도 과연 왜 겸양을 하필이면 과학만 겸양을 미덕이 있어야 되는지 참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뭐 과학 창의자라서 사이언스 오블리주 운동, 자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과학 이런 좀 사회 지독층들이 자연에 과학에 대한 좀 이런 상식을 갖자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있어요. 뭐 나름 좋은데. 자, 좋아지긴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 2018년 11월 즉 2019년도 수능 문제인데 유명한 이게 바로 그 아이작 뉴턴 적분 문제죠. 뉴턴 적분 이게 일반물리 교과서에 나오는데 마침 제가 이날 제가 참 여기다 글을 썼어요. 사이언스 타임스에 글을 썼는데 이것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웬 국어 시험에 이번 과학 문제가 나왔냐? 뭐또 시험 칼럼까지 나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참 이 시험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물론 뭐 놀라는 여전히 있어요. 이게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보면은 이 내용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저도 뭐 좋은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자, 제가 이상한 게 이것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하고 그것도 서민동 분이었는데 서민동 분하고 약간 좀 논쟁하다가 그분이 상당히 몰상식하게 제 글 다 지우고 허냐라고 제가 좀 화가 났었는데 탈퇴하고. 자, 이게 국어시험에 물리학 문제 안 된다? 국어시험에 철학 문제 안 나옵니까? 철학 문제, 역사학 문제, 뭐 경제학 문제, 사학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과학은 안 된다? 실제로 이듬해 나왔어요. 경제학 문제 나왔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근데 이렇게 난리를 무슨 이게 신문 칼럼까지 나오는 정도 난리 친 적 없습니다. 그럼 경제학 문제는 괜찮고 과학, 물리학 문제는 안 된다? 이것이 과학의 대중화인가요, 이게? 저는 적어도 그래 이것도 상식이다. 그래 이것도 알아야 된다. 충분히 국어 문제로 나올 만나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 비로소 과학의 대중화가 그나마 진전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잠깐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김재호 기자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잘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10가지로 요약을. 뭐 교수님 한번 보시면 뭐 약간 나름대로 하셨고. 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역시 사람이다 보면 저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기 세종식당이라고 여기 지금 통일시장 내에 여기 왜냐면 이것 저기 식당이 빨리 문 닫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빨리 아마 끝나면 아마 저기 시장들 하시고 또 술한잔 하시고 할 텐데 여기서 이쪽으로 나오든 이쪽 나오죠. 여기 뒤로 나오셔가지고 가시면 여기서 다들 좀 뒷풀이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과학에 대한 책을 가지고 하는 북콘서트라 저도 뭐 이제 이런 사회를 비교적 자주 보는 편이었는데 자연과학을 주제로 해서 하는 북콘서트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신반의를 했었어요. 얼마나 이게 재밌을까. 근데 저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고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지금 이어서 쭉 이제 강연을 들으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자하고 이 질의 응답하는 시간, 직문즉답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있으신 분? 마이크. 강연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뭐 전두환 시대 이후로 이제 과학 정책인데 우리가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박정희는 그래도 과학 기술을 정책을 잘 세웠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때 그 박정희 정권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하고 다른 권위주의 정권 시대였고, 다만 박정희 정권은 모르겠고, 저는 그 당시 최영섭 전 장관님, 아마 최장수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 처주 장관 하셨는데, 아마 키스트 가면 막 최영섭 장관님 뭐 명예전당이 되고 그럴 텐데, 일단 최영섭 장관님이 키스트를 설립하신, 사실 설립했다기보다는 키스트 초대 소장님이고, 사실 처음부터 키스트 소재는 최영섭 장관님을 높이 평가하고,
박정희 정권의 과학이다. 그것은 마치 뭐 이런 거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 저기 박정희 정권이 과연 그 경제 발전에 기여했냐? 뭐 박정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아니다. 뭐 그런 차원의 어떤 역사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분명히 물론 뭐 박정희 정권 시대가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키스트 살려면 아시겠지만 월남전 파병 대가입니다. 제가 세 번째 책에서 했는데 월남전 파병 대가로 그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하고 거래가 돼서 키스트가 세워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는 있겠지만 뭐 나름대로 과학기술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 같고, 다만 이제 그게 과연 누구 공로냐,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다 됐느냐, 이런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과학 얘기하면 원자력이 다인 것처럼 되는 경향이 있어서 과학 기술하면 사실은 이공계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면 전체 그 이공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과대포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저도 사실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고 에너지 아마 지금 그 질문하신 그 이성호 박사님이 저보다 훨씬 그 에너지 문제 전문가실 것 같은데, 어쨌든 배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언제 한번 청소년 캠프에서 나름대로 똑똑한 전국에서 중고등학교 뭐 전국 1등만 하는 나름대로 똑똑한 청소년 캠프에서 저를 캠프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원자력 문제로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캠프 담당자가. 그래서 나는 사실 문외 아니야. 나는 뭐 과학평론가지. 내가 무슨 원자력 전문가다 보니까 나도 저보다 똑똑하신, 저보다 많이 하신 분 많은데 왜 난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발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면 딴 분 해봤더니 딴 분들이 너무 극과 극이다. 찬성은 완전히 찬성, 반대는 완전 반대. 너무나 극과 극이라서 도저히 선정 못하겠다. 그나마 최 선생님이 그나마 중립적으로 그나마 조금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워낙 간곡히 당부를 하시길래 할 수 없이 제가 좀 열심히 또 공부를 열공을 해가지고 열공을 그때 마지막 책에 이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님 원자력 딜레마, 그 책을 제가 많이 봤는데, 김명자 장관님이 그나마 과학자이면서도 뭐 나름대로 좀 그 정책적 시각이 뛰어나다 봐서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는, 저는 사실 원자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탄소 중립을 위한 원자력,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누구가 말이 맞고 안 맞고 난 지나치게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과열되다 보니까 너무나 극과 극이 하다 보니까, 물론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하지만 너무나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물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자력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그렇다면 원자력 당장에 중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에 끊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뭐 전원 간의 이런 전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데 너무나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특히 전 정권 현재가 너무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귀화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차라리 좀 더 냉정하게 두 분 다, 양쪽 진영 다 좀 더 냉정하게, 과학 문제는 과학 문제로 보고 정치적 문제는 그걸 했는데 너무나 흉분이 돼가지고 이게 뭐 그냥, 그리고 이걸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실 만한 분이, 에너지 전문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이 원자력 쪽에, 특히 과학기술 쪽에 이렇게 별로 큰 환영을 못 받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자력 하는 분들이 과학자가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과학자들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말을 진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원자력이, 저도 이게 지나치게 무슨 뭐 저기 소형모듈 원자력이나 뭐 이런 거 있고, 사실 핵 그 융합 발전을 제가 책을 안 썼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핵력하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제 관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좀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자꾸 되고, 무슨 뭐 친원정이다 반원정이다, 이걸 조금 더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냉정하게 보면서 좀 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근데 또 과연 그렇다면 비용 문제 어느 정도까지 과연 이걸 합의를 하고, 아무튼 저는 이게
제가 이 사실 이런 책을 쓴 이유도 결과적으로 과학대중화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런 어떤 국민적인 합의랄까요? 이런 오피니언 리더층이나 정치인이나 국회나 행정가들이 어떤 그 합의를 어떤 국민적 합의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책을 쓴 동기고 아무튼 충분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지자체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과학기술적으로 그리고 좀 가짜 뉴스 같은 거 좀 서로 제발하지 말고 좀 더 양쪽 진영자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제 과학은 과학으로 정치로 가지 말자 그랬는데 저는 제가 느꼈던 문제는 사실은 과학이 됐든 뭐가 됐든 너무 많은 분야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진영으로 갈라서 나와 내가 아닌 다른 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대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하는 이제 정치학에서는 수기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수기의 과정은 어쨌든 상대방의 말도 인정하고 듣고 누가 더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정말 맞는 정책적 혹은 맞는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목표를 두고서 토론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이 더 축적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예. 별로 질문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괜히 끼어들었는데 예. 과학 교육, 과학 네, 마이크 잡고요. 예. 아니 이제 녹음을 해야 돼서. 예. 과학 교육과 과학 대중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우리가 비교하면 좀 판단이 빠를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 세계 뭐 다른 나라에서 좀 우리가 참조하고 모범적인 나라가 인정을 지금 어떤 내용이 모범적인 우리 사회에서 표현하는 걸좀 생각하고 있으면 알려주실 겁니다. 잘 이야기를 확실히 포인트를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과학 교육에 있어서 모범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 이 얘기인 거죠. 예. 제가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좀 영향이 있어서 그게 과학교육 쪽 문제 같은데요. 이른바 뭐 스템 과학 뭐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과학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의 문외한에 가깝고 다만 이게 이제 그 과학대중화 하면은 이제 미국의 뭐 AAS라든가 트리플 AAS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말한 어떤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스팀 교육도 그렇고 미국에서 많이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과학대중화 하면 또 요즘 그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그 스타 과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한참 스타 과학자 하면 좀 그 약간 좀 엉뚱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의 크리스마스 과학 강연이라든가 그 이전에 험프리 데이비의 강연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스타 과학 대중화 스타 과학자들의 원조 아닌가 그 마이클 패러데이의 스승인 그 험프리 데이비나 또 그 마이클 패러데이 유명한 마이클 패러데이 크리스마스 강연 이런 게 아주 지금도 크리스마스 강연은 애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때 소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강연 벌써 한 200년 가까이 지금도 내려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이게 어떤 과학교육 사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대중화에 상당히 유명한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답변드렸습니다. 예. 예. 네, 강연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 국가에서 과학기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예. 최근에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한 가지는 그 블라인드 체육, 그러니까 영국의 블라인드 예, 체육에 예. 대해서 전 정권에서는 이제 그걸 지켜왔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거를 이제 철폐하겠다라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순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블라인드 체험이 그 과학 기술인을 국가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지 이런 좀 어떻게 철학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연결된 문제가 그 과학기술 전문대학 그러니까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그 대학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에서 과학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 대학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제가 잘 둘 다 모르는 부분인데 첫 번째 블라인드 채용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능력과 어떤 공정성 이 어떤 그 어떤 상충되는 면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도 좀 깊게 고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능력주의냐 뭐 근데 정말 그거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뭔가 또 공정성을 뭔가 이제 정실적인 이런 걸 배제하고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하자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근데 일단 채용 문제는 뭐 능력 부분과 공정성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제가 잘못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정부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어떻게 보느냐, 단순한 도구로 보느냐. 저희가 처음에 사이엔지 그 저기 할 때 참 많이 그 저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인력 양성 부분.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인들이 그 사이엔지의 목표가 이겁니다. 과학기술인들이 한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한국과학기술연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구 하나 이런 얘기가 많죠. 과학기술인이 단순한 경제발전의 도구냐. 올해도 뭐 세계 기초과학인데 어떤 분들은 뭐 기초과학이 나름대로 그 과학 어떤 흥미를 위해서 과학을 해야 되는데 뭐 너무나 도구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숙명적으로도 과학기술인들은 밥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발전이든 뭐든 그 국가 발전과 핵심 밥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것은 뭐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그런 어떤 그 이공계 기피 현상도 나오는 거고 또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뭐 세계적으로 인력을 끌어들이면 해결될 문제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것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느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쨌든 과학기술인들은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나라의 밥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바탕으로서 결과적으로 정당한 몫을 결과적으로 요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무발명제라든가 이런 거 뭐 그런 정당한 몫을 요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름대로 책임질 게 있으면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떤 근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더 제 답변이 잘못됐으면 한번 뭐 말씀해 주시고. 아니요, 그냥 요번에 최근에 그 과학기술적으로는 사실 이슈가 되는 사안이 적은 편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그게 국가에서 과학기술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예, 옛날에 이렇게 봤죠. 사이언즈에서도 제주만 잘 넘는 곰으로 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흔히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뭐 누가 가져간다 이런 이제 사이언즈 초기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우리 몫을 찾자. 그래서 결국 약 20년 전에 사이언즈가 결정했고 지금 너무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딴 또 질문하시죠. 예, 또 질문하실 분이요? 이게 또 질문이 없어서 제가 잠깐 끼어들면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는 이제 저도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을 했는데 박사학위는 이제 정치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연과학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부러운 게 있었는데요. 대학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자연과학 쪽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굉장히 유망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이 오히려 사양산업화되고 있죠, 지금. 그 기준이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대학도, 그러니까 학생이 많이 들어와야지, 대학도 뭐 이제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대학도 장사하는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건 학생의 숫자고요. 얼마나 많이 신입생이 들어오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점차 갈수록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철학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라져서 별로 없습니다. 혹은 정치학과라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도 역시 기초학문의 하나라고, 기초과학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인문학적 소양 혹은 사회과학적 소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이제 그 정말 자연과학이 앞으로 유망하다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도 유망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새로운 활로를 찾는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쭉 전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자연과학에 대해서 쭉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실까요? 빨리 2차 가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예, 예. 잠깐. 예. 제가 이제 한번 좀 읽어보니까 이게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제목이 그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이잖아요. 사실 뭐 대통령 우리가 읽기에 참그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정리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 저 제목이 그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의 걸 가져야 되나 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사실 제 책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책 저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책 출판사 막 그런데 이게 저기 맨 처음에 이 책 제목이 상당히 제 첫 번째 책이었던 책 제목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특히 이건 사실 제가 여기 그 LG전자에 오래 누구 다녔던 동료분도 계신데 이건 사실 제가 이제 LG전자 전자 게시판에 올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LG전자 동료 연구원들이 너무 재밌다. 뭐 에디슨이 사형 집행 기구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 어쨌든 제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0% 이상을 책 제목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책 제목이 처음에는 저는 선진국을 위한 과학기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책을 이야기가 좀 긴데 이걸 제가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했는데 사실은 딴 출판사에서도 먼저 접촉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그리고 이번에 낸 진호 출판사에서는 제가 처음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선진국을 위한 과학기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진국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대통령을 위한 것을, 근데 역시 출판사 사장님도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 출판사 사장님들이 마케팅 감각이 뭐 저보다 뛰어나지 않겠어요? 출판사 사장님들은 딴 출판사에서도 대통령 처음 읽고 전혀 이야기 안 했는데 이분도 벌써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 그래서 역시 출판사 사장님 생각이 비슷하다.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서울대 에 계신 선배님이 뭐 청와대인지 용화대에서 연락 안 왔냐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글쎄요. 일단 뭐 여담입니다만 뭐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이생망이란 말 많이 들었죠. 뭐 이번 생은 망했네 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통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망했네. 이통망.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어떤 분은 뭐 대통령이 꼭 이번 대통령만이 아니라 뭐 다음번 대통령도 있는 거고, 어쨌든 대통령이 알아야 된다면 우리 모두의 과학기술 아니냐, 어떤 서평에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교보문고가 알라도 있는 거 어떤 분이 결국은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마도 지금 대통령이 이 책을 읽는 정도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한 3천만 부 정도는 팔린 다음에 보지 않겠습니까? 예, 모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 그러면 이것으로서 대통령을 위한 과학기술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위하여 북콘서트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박수 속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